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깔린 골목길에 첫 번째 불빛이 켜졌다. 성실인 쇠소라는 낡은 간판 아래 강노식은 오늘도 어김없이 철문을 열었다. 쇠사슬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다. 오늘도 시작이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전등 스위치를 올렸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자 그의 40년 동반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프셋 인쇄기, 재봉기, 재단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기계들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노식, 올해 65세, 25살에 이 인쇄소를 인수한 이래로 4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다. 그의 손은 기계 오일과 잉크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손톱 사이사이에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손이야말로 그의 자랑이었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 정성껏 보살피면 그만큼 답해주지. 그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노식의 손을 거쳐 나간 인쇄물에는 오타가 거의 없었다. 동네에서는 박 사장 손을 거치면 틀림없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아침 일과는 언제나 똑같았다. 먼저 모든 기계의 상태를 점검했다. 오프셋 인쇄기의 롤러를 만져보며 장력을 확인하고 잉크통의 잔량을 체크했다. 재봉기의 칼날 상태도 살폈다. 40년간 반복해온 의식과도 같은 일이었다. 여보세요. 성실인 쇠소입니다. 첫 번째 전화는 언제나 단골 고객인 김 사장이었다. 근처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전단지, 주문의 단골이었다. 아, 김 사장님. 네. 오늘까지 맞죠? 걱정 마세요. 점심 전에 끝낼게요. 전화를 끊고 노식은 미소를 지었다. 고객과의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는 것이 그의 신조였다. 설령 밤을 새워서라도 약속된 시간에는 완성품을 건네주었다. 인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규칙적이고 리드미컬한 그 소리는 마치 심장박동 같았다. 노식에게는 그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하얀 종이가 기계를 통과하며 글자와 그림을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마법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오전 9시쯤 막내 아들 박민호가 김밥과 우유를 들고 왔다. 32인 민호는 아직 결혼하지 않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고맙다. 너는 아침 먹었어? 네. 엄마랑 같이 먹었어요. 노식은 잠시 기계를 멈추고 아들이 가져다 준 김밥을 먹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아침 식사였다. 이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아버지, 요즘 인쇄일이 많이 줄었죠? 민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노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인쇄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다. 예전에는 명함, 전단지, 책자 주문이 끊이지 않았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인쇄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 그래도 아직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 기계가 돌아가는 한 나도 계속 일할 거야. 노식의 목소리에는 의연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다. 매출이 줄어들면서 가게에 보탤 돈도 점점 적어지고 있었다. 아내 정자는 요즘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졌다. 오후가 되자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동네 미용실 사장님은 가격표를,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매물 안내지를 주문했다. 작은 주문들이었지만 노식은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작업했다. 박 사장님, 이번에도 완벽하네요. 글자도 선명하고 색깔도 정말 예뻐요. 미용실 사장님의 칭찬에 노식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순간들이 그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노식은 기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잉크를 닦아내고 종이 찌꺼기를 치우고
내일 작업할 용지들을 정렬해 두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기계에 방수포를 씌웠다. 오늘도 수고했어. 기계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일과였다. 어쩌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40년을 함께한 동반자들에 대한 그만의 애정 표현이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노식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큰 수익을 올린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였다. 고객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았고 약속한 납기를 지켰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오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정자가 저녁 준비를 하며 말했다. 결혼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녀는 그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응. 오늘은 주문이 많지 않아서. 노식은 씻고 나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장남 박민수는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 따로 식사를 했지만 막내 민호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눴다. 아버지, 내일은 뭐 주문 받으셨어요? 동네 교회에서 주보 첨부 주문 받았어. 내일 오전에 끝내야 해. 주보요? 요즘도 그런 걸 인쇄해서 나눠주나요? 민호의 질문에 노식은 잠시 생각에 잠결다. 젊은 세대들은 모든 정보를 핸드폰으로 받아보는 시대였다. 하지만 아직도 종이로 된 주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은 종이에 인쇄된 글씨를 더 편하게 여겼다. 그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종이를 좋아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냄새도 나고 뭔가 더 현실적이잖아.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노식은 창밖으로 보이는 자신의 인쇄소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 있는 그 건물 안에는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젊은 시절의 열정, 가족을 위한 헌신, 그리고 장인 정신까지. 40년. 참 오래 했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년이면 정년퇴직을 해야 했다. 사실 나이로는 이미 은퇴할 때가 지났지만 이를 손에서 놓기가 쉽지 않았다. 인쇄소는 그의 삶 자체였고 정체성이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가족들도 은퇴를 권하고 있었다. 특히 아내 정자는 이제 좀 쉬면서 손자들이나 봐야지라고 자주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노식은 평소보다 일찍 인쇄소에 나갔다. 교회 주보를 인쇄하기 위해서였다. 첨부라는 분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글씨가 작고 내용이 많아 신경 써서 작업해야 했다. 기계를 점검하고 용지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모든 과정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여전히 인쇄소의 주인이었다. 고객들의 신뢰를 받는 장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인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익숙한 그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박노식의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인쇄소에서의 시간들을 그는 더욱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다. 글자 하나 틀림없이 찍어내는 것이 그의 자존심이었고 그 손끝에서 오늘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오늘부터 자유의 몸이군. 박노식은 성실인쇄소의 철문을 마지막으로 내리며 깊은 숨을 쉬었다. 2024년 3월 31일 40년간 지켜온 인쇄소를 정식으로 정리한 날이었다. 기계들은 모두 고철상에 팔렸고 건물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겨졌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다. 자유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에게는 막막함이 더 컸다. 40년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인쇄소로 향하던 삶, 그 일상이 사라진 지금 그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랐다. 여보, 왔어? 집에 들어서자 아내 최정자가 마주했다. 결혼 32년 차, 올해 62세인 그녀는 여전히 정정했다. 하지만
요즘 그녀의 표정에는 늘 걱정이 서려 있었다. 응, 이제 정말 끝났어. 그래, 고생 많았어. 정자의 말에는 위로보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인쇄소 매출이 급감하면서 가게는 점점 어려워졌다. 노식의 은퇴는 필연적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 날부터 무식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평소 습관대로 새벽 5시에 눈을 떴지만 갈 곳이 없었다.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6시가 되어서야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네. 커피 타줄까? 정자가 부엌에서 소리쳤다. 아니야, 내가 할게. 노식은 처음으로 집에서 아침 커피를 직접 타봤다. 인스턴트 커피였지만 여유롭게 마시는 맛이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다.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없는 아침은 너무 조용했다. 아침 뭐 먹을래? 간단하게 토스트나 해 먹을게. 내가 해줄게. 앉아 있어. 정자가 나서자 노식은 어쩔 수 없이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40년간 바깥에서 돈을 벌어오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신세가 된 기분이었다. 여보, 정자가 토스트를 놓으며 말했다. 뭐, 이제 집안일 좀 도와줘야지. 그래. 뭘 하면 될까? 설거지나 청소 같은 거. 그런데 제대로 해야 해. 대충 하면 안 돼. 정자의 말투에는 미묘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노식은 그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다. 첫 번째 집안일은 설거지였다. 노식은 조심스럽게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다. 하지만 40년간 거친 기계만 만져온 손으로는 연약한 그릇들이 어색했다. 아이고, 그릇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큰 소리가 났다. 뭐야? 뭔 소리야? 정자가 달려왔다. 미안해. 그릇이 미끄러져서. 아이고, 진짜. 조심히 하라고 했잖아. 정자는 한숨을 쉬며 그릇을 집어들었다. 내가 할게. 당신은 다른 일 해. 미안해. 조심할게. 조심할게가 아니라 제대로 배워서 해야지. 이제 집에 있으면서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 정자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노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다. 오후에는 청소를 시도했다. 집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구석구석 깨끗이 치우려니 생각보다 일이 많았다. 노식은 정성껏 걸레질을 했지만 정자의 눈에는 영 만족스럽지 않았다. 여기 먼지 그대로 있잖아. 이렇게 대충 하면 뭘 위해 청소해? 어디? 아, 여기구나. 다시 할게. 아니야, 됐어. 내가 다시 할게. 정자는 노식이 닦은 곳을 다시 꼼꼼히 닦기 시작했다. 노식은 옆에서 지켜보며 자신이 얼마나 서툰지 깨달았다. 저녁, 식사 준비 시간. 정자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뭐 도와줄까? 괜찮아. 당신이 하면 더 복잡해져. 차가운 대답이었다. 노식은 거실로 나와 TV를 틀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신이 집에서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노식은 나름대로 집안일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정자의 불만은 계속됐다. 당신 빨래 개는 것도 제대로 못하네. 화분에 물 주라고 했더니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겠어. 장 보러 갔다가 필요한 것의 절반도 못 사왔네. 매일 쏟아지는 잔소리의 노식은 점점 위축되어 갔다. 인쇄소에서는 누구보다 능숙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모든 것이 서툴고 부족했다. 여보,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어느 날 저녁, 노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신경질적이기는 당신이 너무 답답해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돈도 못 벌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럼 뭘 해? 정자의 말이 화살처럼 가슴에 박혔다. 나도 노력하고 있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시간? 언제까지?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배워야 해?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노식은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정자야. 됐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정자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노식은 홀로 거실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노식은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은퇴하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다.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눈치밥을 먹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다음 날부터 노식은 더욱 노력했다. 설거지할 때는 그릇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다뤘고 청소할 때는 구석구석 꼼꼼히 살폈다. 하지만 정자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막내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왜? 괜찮은데.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은퇴하셨으니까 좀 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쉬는 게 생각보다 어렵구나. 엄마가 뭐라고 하세요? 노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들에게 아내의 불만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집 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정자는 노식과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였고 노식은 점점 집 안에서 위축되어 갔다. 당신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야. 어느 날 정자가 폭발했다. 돈도 못 벌고 집안일도 서툴고 그럼 도대체 뭘 위해 집에 있는 거야? 여보. 아니, 정말 답답해. 다른 집 남편들은 은퇴해도 취미 활동이라도 하면서 알아서 시간을 보내던데. 강씨는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으면서 눈치나 주고. 정자의 말이 계속됐지만 노식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동네 공원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노식의 모습은 쓸쓸했다. 40년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은퇴하고 나니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게 은퇴한 남자의 현실인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노식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인쇄소에서는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집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저녁 식사도 조용히 끝났고 평소 가족들과 나누던 소소한 대화도 사라졌다. 그날 밤 노식은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변화가 필요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다. 새벽에 잠에서 깬 노식은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자신이 40년간 일했던 인쇄소 건물이 보였다. 이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을 그곳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그때는 비록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자신의 자리가 있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노식은 깊은 한숨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정자의 차가운 시선과 날선 말들을 견뎌내야 하는 하루가 될 것이다. 은퇴 후의 집은 그에게 안식처가 아니었다. 오히려 매일 눈치를 봐야 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확인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5월 어느 비 오는 저녁, 장남 박민수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평소 침착한 성격의 민수가 이렇게 당황한 모습을 보인 적은 거의 없었다. 노식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무슨 일이야? 회사가 문을 닫게 됐어요. 민수는 7년째 중소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한 수입이 있어서 가족들이 안심하고 있던 터였다. 갑자기 왜? 사장이 투자 사기를 당했대요. 회사 돈까지 다 날렸다고 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겠다고 했어요. 노식과 정자는 말을 잃었다. 민수는 결혼한 지 3년 된 아들로 작년에 첫 아이까지 태어나서 생활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 퇴직금은 그것도 못 받을 것 같아요. 회사에 남은 돈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정자가 한숨을 깊게 쉬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윤서도 아직 어린데
윤서는 민수의 13개월 된 딸이었다. 며느리 수지는 육아휴직 중이어서 당분간 민수의 수입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일단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게요. 민수는 애써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막내 민호까지 포함해서 4명이 거실에 모였다. 일단 당분간 생활비가 문제겠네. 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와?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 아기 분유값, 기저귀값만 해도. 민수 부부는 전세 대출금도 있었고 각종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넘게 들어갔다. 12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아버지가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건 어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인쇄소는 이미 정리했잖아. 뭘 하겠어? 정자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다른 일이라도, 경비일이나 아니면 택배일이라도. 65살이 넘은 사람이 무슨 택배를 해? 노식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사실 그도 뭔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이도 나이고 특별한 기술도 인쇄 말고는 없어서 막막했다. 일단 내가 알아보마. 노식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노식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아직 일할 수 있어. 다음 날부터 노식은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먼저 근처 공장들을 알아봤지만 65살이라는 나이가 걸림돌이었다. 대부분 나이가 많다며 돌려보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알아봤지만 야간 근무가 대부분이었고 컴퓨터 작업이 필요해서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소득이 없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정자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다. 오늘도 헛걸음이야? 응. 내일은 좀 더 멀리 나가볼게. 아휴, 답답해. 진작에 좀 준비할 걸 그랬어. 정자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당신이 인쇄소 정리할 때도 내가 뭐라고 했어? 다른 준비를 좀 하라고 했잖아. 그때는 괜찮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되니까 어쩌겠어? 노식은 할 말이 없었다. 정자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민수 일도 당신이 좀 더 신경 써서 안정적인 회사로 옮기라고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그건 민수가 결정할 일이지. 결정할 일이긴. 아버지가 조언을 해줘야지. 당신이 세상 물정을 좀 더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정자의 원망은 점점 거세졌다. 모든 일이 노식의 무능함과 무관심 때문이라는 식으로 몰아갔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다. 민수 부부가 전세 대출금을 연장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은행에서 연장을 거부했어요.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그럼 어떻게 집을 빼야 한다는 거야? 일단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식은 망설였다. 자신도 현재 무직 상태에서 보증을 선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 있잖아요. 그걸로 담보를 잡으면 우리 집을.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정자가 반대했다. 그럼 민수네가 어떻게 해? 갓난아기 안고 길거리에 나앉으라고? 가족회의는 점점 격해졌다. 결국 노식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민수의 대출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꼭 갚을게요. 민수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노식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담보로 잡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 무렵 민호에게도 문제가 생겼다.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민호도 명단에 올랐다. 저도 다음 달까지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마저 그러면 어떡해? 정자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다. 일단 이력서 넣어놓은 곳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요즘 취업이 쉽지 않아서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됐다. 노식은 은퇴해서 무직이고 민수는 실직했고 민호마저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가족의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이게 다 누구 잘못이야? 어느 날 저녁 정자가 폭발했다. 당신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인쇄소도 제때 정리 안 하고 아들들 일자리도 제대로 신경 안 쓰고 여보, 그건 아니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른 집 아버지들은 은퇴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자식들 뒷바라지도 하고 그러던데. 당신은 뭘 했어? 정자의 원망은 멈추지 않았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이 꼴이 났어. 이제 집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만약에 민수가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거야? 노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실제로 많은 부분이 자신의 준비, 부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에서 뭘 했어? 돈도 못 벌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한심해. 민수와 민호는 어머니의 폭언에 말리려고 했지만, 정자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엄마, 너무하세요.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최선. 이게 최선이야? 65살까지 살면서 이것도 준비 못해? 그날 밤, 노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웠다. 정자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좀 더 일찍 준비했으면, 좀 더 신중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다음 날부터 노식은 더욱 절실하게 일자리를 찾았다. 건설 현장 일용직부터 시작해서 청소, 경비, 대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하지만 나이와 체력의 한계를 절감할 뿐이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민수는 여전히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고 민호는 다행히 새 직장을 구했지만 이전보다 급여가 적었다. 노식도 간헐적으로 일용직 일을 했지만 안정적인 수입은 아니었다. 집안 분위기는 날로 악화됐다. 사소한 일로도 다투고 서로를 원망하는 일이 잦아졌다. 특히 정자의 노식에 대한 원망은 깊어만 갔다. 당신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이 말이 정자의 입버릇이 됐다. 노식은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노식은 혼자 집 앞 골목을 걸었다. 40년간 지켜온 인쇄소 건물이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이제 남의 것이 된 그 건물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정말 가족의 짐이 된 건가? 모든 원망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아들들의 실업, 심지어 집까지 담보로 잡힌 상황. 모든 것이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식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집은 이제 완전히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가족들의 원망과 실망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날 밤도 노식은 정자의 차가운 등을 보며 잠자리에 들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다. 원망의 화살은 계속해서 그를 향하고 있었고 그는 점점 집 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아버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막내 민호가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박노식은 손에 든 작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봤다. 성실인쇄소 건물 3층 다락방. 천장이 낮아서 키가 큰 사람은 허리를 굽혀야 할 정도였고 다닥 면적도 10평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노식에게는 이곳이 마지막 안식처였다. 괜찮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사실 괜찮지 않았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도 미약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집안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다. 정자의 원망은 날로 커졌고 노식은 점점 집에서 숨쉬기 어려워졌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모든 일상이 눈치 보기의 연속이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일주일 전의 일이었다. 당신 때문에 이 집이 엉망진창이야. 그날도 정자는 소리를 질렀다. 민수가 또 다른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였다. 당신이 좀 더 일찍 준비해서 아들들 뒷바라지라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여보, 나도가 뭐야? 나이 먹도록 대책도 없이 살더니 이제 와서 나도라고? 그때 민수가 말렸다. 엄마, 그만하세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긴. 그럼 누구 잘못이야?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이렇게 된 거야? 정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당신 보기만 해도 답답해 죽겠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쓸모도 없고. 그 순간 노식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알았어. 내가 나갈게. 어디로? 어디든. 당신들 방해가 안 되는 곳으로. 그날 밤 노식은 갈 곳을 생각해봤다. 친척이나 친구 집에 얹혀 살 수도 없고 경제적 여유도 없어서 따로 집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그때 문득 떠오른 곳이 인쇄소 건물이었다. 성실 인쇄소를 넘겨받은 새 임차인은 2층만 사용하고 3층 다락방은 창고로 쓸 예정이라고 했었다. 건물주에게 부탁해보면 당분간 머물 수 있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노식은 건물주인 이 사장을 찾아갔다. 이 사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3층 다락방을 잠깐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장은 노식의 40년 세입자 생활을 잘 알고 있었다.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 없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집에 문제라도? 노식은 자세한 사정을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당분간 혼자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월세는 얼마나 드릴까요? 월세는 됐고 관리비 정도만 내세요. 어차피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이 사장의 배려였다. 노식은 고마워서 고개를 숙였다. 이사 준비는 간단했다. 가져갈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옷가지 몇 벌과 개인적인 물건들만 작은 가방 2개에 담았다. 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민수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응, 당분간은 그래야겠다. 엄마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좀 더 말해볼게요. 아니다. 내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나도 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정자는 끝까지 노식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이었다. 그렇게 노식은 성실인쇄소 3층 다락방으로 이사를 왔다. 첫날 밤은 힘들었다. 바닥에 이불 하나 깔고 누워있으니 온몸이 아팠다. 천장이 낮아서 답답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너무 조용했다. 40년간 가족과 함께 살다가 혼자 있으니 적적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다락방에는 여전히 잉크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던 것이다. 아, 이 냄새. 노식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40년간 맡아온 그 친숙한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마치 오랜 친구가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이튿날 아침, 노식은 일찍 일어나 다락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쓸고 닦고 가져온 물건들을 정리했다. 작은 공간이지만 나름대로 살만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다. 아버지, 민호가 라면과 반찬을 들고 올라왔다. 아들아, 고맙다. 집에서 엄마가 보내라고 했어요. 민호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호가 스스로 준비해온 것이었다.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며칠만 계시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니다. 당분간은 여기서 지낼 거야. 하지만 이런 곳에서 어떻게? 괜찮다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 실제로 그랬다. 아무도 눈치 주는 사람 없이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오랜만에 해방감을 줬다. 며칠이 지나자 노식은 다락방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낮에는 간단한 일용직 일을 나갔다. 저녁에는
다락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었다. 오후 2시쯤 되면 서쪽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쳤다. 그 햇살을 받으며 앉아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다. 이게 나쁘지 않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무식은 미소를 지었다. 언제부터인가 집에서는 이런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본 적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수가 찾아왔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민수는 다락방을 둘러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여기는 너무 좁고 불편해 보여요. 처음엔 그랬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네. 오히려 혼자 있으니까 편해. 집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엄마한테 잘 이야기해 볼게요. 아니다. 나도 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버지 표정이 예전보다 오히려 편해 보였기 때문이다. 한 달이 지나자 노식은 다락방을 완전히 자신만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작은 책상을 하나 들여놓고 화분도 몇 개 키우기 시작했다. 벽에는 가족 사진과 인쇄소에서 찍은 옛날 사진들을 붙였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어느 날 저녁 창문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을 보며 노식은 그런 생각을 했다. 좁고 낡은 다락방이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가끔 정자가 보고 싶을 때도 있었다. 32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니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그 그리움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다. 어느 날 밤, 노식은 다락방에서 창밖을 내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집에 살 때는 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던 별들이었다. 참 오래 못 본 것 같네. 40년 전 인쇄소를 시작할 때도 이런 별들을 보며 꿈을 꿨었다. 가족을 잘 먹여 살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 그 꿈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제 뭘 하며 살까? 65살의 나이에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노식에게는 진지한 고민이었다. 다락방 한 구석에는 오래된 인쇄 샘플들이 쌓여 있었다. 세임차인이 치우라고 한 것들이었는데 노식이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자신이 40년간 만들어낸 작품들이었다. 이것들을 보니까 그때가 그립네. 하나하나 넘겨보며 노식은 옛날을 회상했다. 처음 주문받은 명함, 동네 슈퍼 전단지, 결혼 청첩장까지 모든 것이 추억이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뭔가 만들어 볼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더 이상 가족의 짐이 되지 않는 자신만의 일을 말이다. 그날 밤, 노식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좁은 다락방이었지만 그 어느 곳보다 평화로웠다. 잉크 냄새가 배어있는 이 공간에서 그는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찾았다. 창문 밖으로는 새벽이 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의 빛이 다락방을 비추고 있었다. 아저씨,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젊은 남자가 눈을 반짝이며 무식이 만든 수제 노트를 들여다봤다. A사 크기의 노트였지만 표지에는 손으로 직접 찍은 목 하나가 새겨져 있었고 내지는 재생지를 사용해서 독특한 질감을 자랑했다. 다락방으로 이사 온 지 3개월. 박노식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처음 아이디어는 단순했다. 다락방에 쌓인 옛 인쇄 샘플들을 정리하면서 이런 것들로 뭔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었다. 40년간 축적된 인쇄 기술과 경험, 그것을 활용해서 대량 생산이 아닌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제품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첫 작품은 작은 메모지였다. 버려진 종이들을 모아서 다시 가공하고 손으로 직접 재단해서 만들었다. 소박했지만 따뜻한 느낌이 나는 메모지였다. 이게
꽤 괜찮네. 혼자 중얼거리며 무식은 만족스러워했다. 기계로 찍어내는 것과는 다른 손맛이 있었다. 그 다음은 수제 엽서였다. 두꺼운 종이에 간단한 그림을 그리고 예쁜 글씨를 손으로 써넣었다. 젊은 시절 캘리그래피를 조금 배워본 것이 도움이 됐다. 한 달 동안 이런 작업을 하면서 무식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아, 벌써 저녁이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아침부터 시작한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이런 몰입의 즐거움은 인쇄소에서 일할 때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때는 생계를 위한 일이었다면 지금은 순수한 창작의 기쁨이었다. 작품이 어느 정도 쌓이자 노식은 용기를 내서 근처 문구점에 가져갔다. 사장님, 이런 거 팔 수 있을까요? 문구점 사장은 처음에 시큰둥했다. 요즘 세상에 수제품이 팔리겠느냐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집에서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 퀄리티가 꽤 좋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빈티지한 걸 좋아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무식의 두 번째 인생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문구점 몇 군데에 납품하는 수준이었다.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수익이었지만 노식에게는 큰 의미였다. 다시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뻤다. 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민호가 다락방을 찾아와서 노식의 작품들을 보며 감탄했다.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내셨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 노식은 수줍게 웃었다. 아들이 자신의 작업을 인정해주는 것이 뿌듯했다. 아버지, 이거 인터넷에 올려보면 어때요? 인터넷? 요즘은 온라인으로 수제품 많이 팔아요. 아버지 작품이면 충분히 인기 있을 것 같은데. 민호의 제안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됐다. 컴퓨터는 민호가 도와줬고 노식은 작품 제작에 집중했다. 놀랍게도 반응이 좋았다. 장인의 손맛이 느껴져요. 정말 따뜻한 감성이네요. 이런 수제품 찾고 있었어요. 주문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개씩이었지만 점점 늘어났다.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추억 노트였다. 낡은 종이에 질감을 살린 노트에 손으로 직접 쓴 격언이나 시구를 새겨 넣은 것이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 쓸 수 있는 또 다른 책장이다. 노식이 직접 쓴 문구였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말이었다. 석 달이 지나자 월 매출이 50만 원을 넘어섰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노식에게는 충분했다. 다락방 월세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였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작업을 시작할 때의 설렘, 완성된 작품을 볼 때의 만족감,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볼 때의 기쁨. 이런 감정들이 노식을 젊게 만들어 주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민수가 찾아와서 말했다.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뭔가 무거운 표정이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여요. 민수도 얼마 전에 새 직장을 구했다. 이전보다 급여는 적었지만 안정적인 회사였다. 가정 경제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시는 건 어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은 아니야. 여기가 좋아. 실제로 노식은 다락방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좁은 공간이지만 자신만의 작업실이 있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페이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운동하고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집중적으로 일했다. 그 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가끔 민호나 민수가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강제적인 가족 시간이 아니라 서로 그리워서 만나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소중했다. 아버지, 엄마가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다. 그래, 엄마는 어떻게 지내? 처음에는 시원하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하세요. 노식은 복잡한 기분이었다. 정자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직 함께 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시 볼 수도 있겠지. 그로부터 한 달 후, 노식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아저씨, 전시회를 해보시는 게 어때요? 단골 고객 중 한 명이 미술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노식의 작품들을 보고 감동받아서 제안한 것이었다. 전시회요? 제가요? 네. 아저씨 작품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단순한 수제품이 아니라 진짜 예술 작품 같아요. 노식은 당황했다. 자신은 그저 좋아서 만들고 있을 뿐인데 전시회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저씨 작품을 보고 감동받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고민한 끝에 노식은 전시회를 하기로 결정했다. 65세에 첫 개인전을 여는 셈이었다. 전시 준비는 한 달간 진행됐다. 지금까지 만든 작품들 중 최고작들을 선별하고 새로운 작품들도 몇 개 더 만들었다. 전시회 제목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노식의 지금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었다. 개막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동네 사람들, 온라인 고객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수와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다. 여보, 정자가 조용히 나타난 것이었다. 어떻게? 아들들이 알려줬어. 와봐야겠더라고. 정자는 노식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는 추억 노트의 문구를 읽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 쓸 수 있는 또 다른 책장이다. 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이 이런 글을 쓸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하다 보니까 써지더라고. 그날 저녁 전시회가 끝난 후 노식과 정자는 오랜만에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미안했어, 여보. 내가 너무 심했지. 나도 미안해. 준비 없이 살아서. 그래도 결국 찾았잖아. 당신만의 길을. 두 사람은 서로 미소를 지었다. 32년의 부부 생활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오갔다. 당분간은 각자 살면서 서로 적응해 나가자. 급하게 할 일은 아니잖아. 정자도 동의했다. 시간이 필요했다. 서로 변화한 모습에 적응할 시간이. 그날 밤 다락방으로 돌아온 노식은 창문으로 별들을 바라봤다. 석 달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다. 그때는 쫓겨나온 기분이었지만 지금은 선택한 삶이었다. 65살의 새로운 시작이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노식은 웃었다. 내일도 새로운 작품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줄 것이다. 은퇴가 끝이 아니었다. 인생은 정말 언제든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또 다른 책장이었다. 그리고 지금 노식은 늦게나마 자신만의 첫 장을 활짝 열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새벽이 오고 있었다.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시작의 빛이 다락방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또 다른 책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